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NATO에서 파견된 최고 수준의 첩보요원이 한국에 왔어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도용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죠. 이 남자는 20년간 전 세계를 돌며 그 어떤 나라도 속이지 못했던 베테랑이었어요. NATO가 가장 신뢰하는 핵심 요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무엇을 봤을까요? 한국 연구시설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이 전문가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어요. 이건 불가능해. 그리고 어떤 무기의 첫 시험 당일 이 냉철한 전문가가 눈물을 흘리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브뤼셀로 돌아간 그는 자신의 경력을 걸고 상상도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서방 최고의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에드워드 블레이크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NATO 본부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정말 크고 회색빛이었어요. 벽은 두껍고 창문은 작았죠. 마치 요새 같았는데 실제로도 그런 곳이었거든요. 저는 미국 국방 전문가 출신으로 스파이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화에서 보는 그런 스파이는 아니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거나 빠른 차를 몰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대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서류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제 일은 뭐였을까요? 미국과 유럽의 비행기 기술을 훔친 나라들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얀 벽에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빨간 핀들이 우리 기밀을 훔친 곳들을 표시하고 있었죠. 중국의 빨간 핀이 제일 많았고 러시아가 그 다음이었어요. 제 책상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펜들은 일직선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들도 깔끔하게 쌓여 있었어요. 저는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진한 파란색 정장에 하얀 셔츠, 빨간 넥타이, 구두는 항상 반짝반짝 검은색이었죠. 갈색 머리는 짧고 단정하게 잘라놓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제가 항상 진지해 보인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제 일이 진짜 진지한 일이었거든요. 15년 동안 저는 비행기 기밀을 훔친 나쁜 놈들을 잡아내고 있었어요. 미국 전투기를 따라 만든 중국 회사들을 찾아냈고 유럽 엔진 설계도를 훔친 러시아 스파이들도 발견했죠. 누군가를 잡을 때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우리 기술을 지켰다는 자부심과 누군가 훔치려 했다는 분노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 가지를 굳게 믿고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서방 국가들만이 진짜 첨단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다른 나라들은 너무 가난하거나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 복잡한 기계를 만들 수 없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먼저 만든 걸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수상한 비행기 부품이 발견되면 제게 전화를 걸었고 인공위성 사진에 이상한 새 항공기가 찍히면 제 책상으로 가져왔죠. 저는 항상 진실을 찾아냈어요. 항상 누군가 우리 기술을 훔쳤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그 화요일 아침도 다른 날과 똑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정확히 8시에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코트를 항상 걸던 그 옷걸이에 걸고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모든 게 평상시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예측 가능한 하루였죠. 그런데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급하고 걱정스럽게 들리고 있었어요. 상사가 알파 회의실로 즉시 와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실이었죠. 정말 큰 문제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길고 조용한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딱딱한 바닥에서 제 구두 소리가 딸깍딸깍 나고 있었죠. 다른 직원들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무거운 문을 열고 알파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긴 테이블 위에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 놓여 있었거든요. 인공위성 사진에는 날렵하고 현대적인 전투기가 찍혀 있었어요. 그 비행기는 아름답고 위험해 보이고 있었죠. 상사가 회의실 앞쪽에 서 있었어요. 피곤하고 화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다른 중요한 관리들도 테이블 주변에 앉아서 모두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 속 비행기는 한국의 새로운 KF-21 전투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보라매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매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첨단 기술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너무 첨단이어서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상사가 레이저 포인터로 사진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빨간 점이 비행기의 매끄러운 표면과 날카로운 각도들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레이더 시스템과 엔진 설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모든 게 미국과 유럽 기술과 수상할 정도로 비슷해 보이고 있었어요. 상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선을 넘었다고 했죠. 우리 가장 비밀스러운 비행기 기술을 훔쳤다는 거예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무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당장 이걸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더니 상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죠. 이틀 안에 한국의 수도 서울로 날아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제 임무는 간단하지만 중요했어요. 한국이 NATO 기술을 훔쳤다는 걸 증명해야 했거든요.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야 했어요. 회의실에 앉아서 상사의 설명을 듣고 있는 동안 저는 익숙한 감정이 속에서 자라나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 도용 사건을 발견했을 때 항상 느끼는 그 감정이었죠. 중요한 단서를 찾은 탐정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번도 쉬운 사건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도 그저 서방에서 훔치고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라 중 하나였죠. 이전에 그런 나라들을 수십 개 폭로해봤거든요.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번 여행이 세상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기술에 대한 생각을,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서울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래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는데 마치 수백만 개의 작은 불빛으로 덮인 거대한 회로판 같았어요. 그 광경이 제 숨을 먹게 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저는 서울이 넓고 단순해 보일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낮은 건물들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가득한 좁은 길들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신 제가 본 건 오후 햇살에 은색 바늘처럼 반짝이는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었어요. 고속도로들이 리본처럼 도시를 휘감으며 구불구불 이어지고 있었죠. 모든 게 현대적이고 체계적이고 인상적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터미널이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웠거든요. 천장이 제 머리 위 높이 솟아 있었고 우아한 하얀 기둥들이 받치고 있었어요. 거대한 유리벽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곳곳에 있는 디지털 화면들이 완벽하고 선명한 글자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거울처럼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곳은 특별했어요. 런던이나 파리, 뉴욕 공항보다도 더 첨단 같았거든요. 제가 서방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걸 만들 수 있었을까요? 수화물 찾는 곳 근처에서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보다 키가 작았고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 제 안내를 맡은 한국 정부 관리인 이승현 박사였습니다. 저는 그가 불안해하거나 방어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의 나라가 기술을 훔쳤는지 조사하러 온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대신 그는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고 있었어요. 악수는 단단하고 진실했죠. 영어를 완벽하게 했는데 살짝 있는 억양이 오히려 말을 음악처럼 들리게 했어요. 이 박사가 저를 터미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매끈한 검은 차로 안내했어요. 서울로 가면서 그는 한국이 자체 항공기 기술을 개발해온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자신감 있었어요. 제 조사에 대해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죠. 수년간의 열심히 일한 이야기, 실패해서 배운 이야기, 천천히 지식과 기술을 쌓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심스럽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의 편안한 태도가 그걸 어렵게 했어요. 운전하면서 여러 명소들을 가리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여기는 연구대학, 저기는 기술센터, 저쪽은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공장. 각 건물이 현대적이고 목적이 분명해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달리던 고속도로는 매끄럽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교통이 질서정연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전자 표지판들이 앞쪽 도로 상황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정보 보고서에서 읽었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이 아니었어요. 서울 중심가에 들어섰을 때 제 확신이 따뜻한 날의 얼음처럼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도시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거든요. 유리 타워들이 수정 산맥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건물 측면의 LED 화면들이 알록달록한 광고를 보여주고 있었죠. 사람들이 깨끗한 인도를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박사가 제 놀라는 모습을 보고 부드럽게 웃었어요.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서울을 보고 놀란다고 했어요.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우 빠르게 변했다고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한때 가난한 농업 국가였던 곳이 기술 강국으로 변모했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이 박사가 저를 조용한 동네에 숨어 있는 전통 한국 음식점으로 데려갔어요. 건물은 낮고 어두운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시내의 현대적인 타워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안에서는 낮은 테이블 주변 방석에 앉았습니다. 방이 따뜻하고 아늑했고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장서영 교수를 만났습니다. 제 또래쯤 되는 여성이었는데 지적인 눈과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 박사가 말하길 국제법과 국방기술 전문가라고 했어요. 각 나라가 군사 기술을 어떻게 공유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규칙들을 연구하고 있었죠. 장 교수가 저를 자세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제 생각을 들여다보려는 것 같았어요. 그 시선이 불편하긴 했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제가 그 조각 중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녀가 제게 한 질문이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로 한국이 NATO 기술을 훔쳤다고 믿는지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그 질문하는 방식이 화나거나 방어적이지 않았어요. 대신 거의 슬픈 것처럼 들렸는데 마치 이런 비난을 여러 번 들어봤다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소에 전문적인 답변을 했어요. 한국 기술과 서방 기술 사이의 유사점들이 너무 많아서 우연의 일치일 수 없다고 설명했죠. 정보 보고서의 구체적인 예들을 인용했어요.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그냥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항상 의심 속에서 살아왔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항상 한국 능력에 대해 최악을 가정한다는 거였죠. 제가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걸 발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제안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이 그날 밤늦게 이 박사가 저를 호텔로 데려다 주는 동안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건물은 높고 우아했고 로비가 보석함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방은 32층에 있었는데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으로 도시의 멋진 전망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창문 앞에 오랫동안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가 에너지와 생명력으로 윙윙거리고 있었죠. 불빛들이 마치 음표처럼 패턴을 이루며 깜빡이고 있었어요. 제가 본 모든 것이 한국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걸 뒤흔들고 있었어요. 15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가 발견하고 있던 한국은 제 기밀 파일에 설명된 한국과는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내일은 그들 항공우주 프로그램의 핵심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될지 정말 몰랐어요. 그 불확실함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저를 무섭게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 박사가 일찍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서울의 바쁜 거리를 지나 한국항공우주산업연구시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커피잔과 서류 가방을 들고 급하게 출근하고 있었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함께 걸어가고 있었고요. 모든 게 너무 평범하고 평화로워 보이고 있었어요. 밤새 사건 파일들을 다시 읽으며 제가 발견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들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비행기 설계를 따라하려고 애쓰는 작고 지저분한 작업실이 그려져 있었어요. 구식 컴퓨터들과 간단한 도구들을 상상하고 있었죠. 훔친 기술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시설에 도착했을 때 제 턱이 떨어졌어요. 건물이 엄청나게 크고 하얗게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서울 한복판에 착륙한 우주선 같았거든요. 유리벽들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손질된 정원이 입구를 둘러싸고 있었죠. 유럽이나 미국에서 본 대부분의 시설보다 더 첨단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이 박사가 저를 금속 탐지기와 엑스레이 기계가 있는 보안 검색대로 안내했어요. 말쑥한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우리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제 자신감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죠.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미래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복도들이 넓고 밝았는데 하얀
대리석 바닥이 LED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벽에 디지털 화면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태블릿을 들고 사무실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전 연구실은 완전히 제 숨을 먹게 했어요. 방이 엄청나게 컸는데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비들로 가득했거든요. 컴퓨터 화면들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고 복잡한 레이더 패턴과 신호, 분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기계들이 조용히 윙윙거리며 매초 수백만 개의 계산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저를 레이더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는 작업대로 안내했어요. 영어를 완벽하게 했고 자신의 일에 대해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함에 제 머리가 어지러워질 정도의 회로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설계가 우아하고 정교했는데 제가 간신히 이해할 수 있는 원리들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설명하길 자신들 팀이 이중 대역 레이더 시스템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했어요. 다른 누구의 작업도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대신 기본적인 과학 원리를 연구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해결책을 만들어냈다고 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을 돌리는 알고리즘들이 제가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걸 드러내는 기술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훔친 기술이 아니었어요.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저조차 감명받을 정도의 진짜 혁신이었거든요. 이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방 최고 과학자들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레이더 기술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이슨 리 박사를 만났는데 제 예전 의심들이 모두 다시 밀려들었어요. 그는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40세 정도로 친근한 눈과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승현 박사가 그를 KF-21 엔진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조언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스파이 본능이 즉시 작동했어요. 제이슨은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 회사들과 유럽 방위 계약업체들에서 일했었거든요. 기술을 훔쳐서 다른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의 모든 조건에 딱 맞았어요. 죄책감이나 속임수의 징후를 찾으며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이 엔진 개발 시설을 안내해주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열정이 분명해졌어요. 한국 항공우주 독립에 대해 진심 어린 감정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할 때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제이슨과 엔진 설계와 제조에 대해 몇 시간씩 이야기하며 보냈어요.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해박했는데 설계도를 훔친 사람이 가질 법한 지식과는 달랐어요. 대신 모든 부품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각 부분이 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었어요. 제이슨이 우리 대화 중 하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의 기업 기밀을 가져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대신 자신의 경험과 이해를 가져왔다는 거였죠. 다른 사람의 설계를 복사하는 것과 과학을 충분히 이해해서 자신만의 설계를 만들어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KF-21 프로젝트의 위기가 닥쳤을 때 왔어요. 엔진 테스트 중에 위험한 진동이 나타나서 시제품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었거든요. 전체 개발팀이 비상 모드로 들어가서 밤낮 없이 문제를 찾아내고 고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저에게서 위기를 숨기는 대신 문제 진단을 도와달라고 초청했어요. 몇 시간 동안 기술 사양서를 함께 연구했습니다. 여러 부서의 엔지니어들이 데이터와 이론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팀으로 일하며 오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해결책을 찾는데 제 전문 지식을 기여하고 있었어요. 항공기 엔진을 분석한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진 마운트 보정 시스템을 확인해보라고 제안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즉시 제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봤고 제가 맞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진동은 마운팅 시스템의 아주 작은 불균형 때문이었거든요. 그 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저에게는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이들은 훔친 비밀을 숨기려는 적이 아니었어요. 제가 서방 최고 시설에서 봤던 것과 같은 과학적 방법과 문제 해결 접근법을 사용하는 전문 동료들이었거든요. 진동 문제를 고친 걸 축하하면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기술 도용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진정한 국제협력과 파트너십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지식과 창의성, 그리고 함께 일하려는 의지를 통해 제 존경을 받아낸 거였어요. 제 예전 확신들이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더 나은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단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있었거든요. KF-21의 첫 시험 비행이 있던 그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잠에서 깼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오늘이 모든 걸 바꿀 날이었어요. 한국의 훔친 기술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걸 보며 제가 줄곧 옳았다는 걸 증명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파괴하는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거였어요. 호텔 창문에 서서 산 너머로 해가 뜨는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평화롭고 자신감 있어 보였는데 마치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 커피를 마시는 동안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흥분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게 두려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승현 박사가 일주일 내내 썼던 그 검은 차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이번에는 시험장으로 가는 동안 둘 다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의 무게가 무거운 담요처럼 우리 둘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오늘이 한국이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할 날이었어요. 시험장은 서울 외곽에 있었는데 구불구불한 녹색 언덕들과 넓게 펼쳐진 공간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보안문을 통과해 들어가면서 역사적인 비행을 보러 온 수십 명의 한국군 관계자들과 정부 대표들이 도착하는 걸 봤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긴장하고 흥분해 보이고 있었어요. KF-21 보라매가 활주로에 마치 잠든 용처럼 놓여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회색 표면을 비추니 금속 비늘처럼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그 항공기는 제 숨을 먹게 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선이 매끄럽고 우아했지만 동시에 날카롭고 위험해 보이기도 했죠. 이건 분명히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였어요. 저는 다른 관계자들과 엔지니어들과 함께 관측탑에 서 있었어요. 두꺼운 유리창을 통해 활주로가 완벽하게 보였거든요. 한국 공군 조종사들과 지상 요원들이 숙련된 정확성으로 항공기 주변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일을 알고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조종석에 올라가는 동안 제 배가 나비들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캐노피가 부드러운 쉬릿 소리와 함께 닫혔어요. 엔진 시동 절차가 시작되었고 터보팬 엔진들이 최대 출력까지 돌아가는 낮은 우르릉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엔진들과는 다른 소리였지만 강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잠깐 동안 모든 게 완벽하게 고요했어요. 항공기가 활주로 끝에 앉아서 엔진이 열로 빛나고 있었거든요. 조종사가 최종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지상 관제가 모든 안전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바로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보라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동물이 땅을 시험해보듯 천천히 활주로를 굴러갔어요. 하지만 엔진이 최대 출력에 도달하면서 항공기가 점점 더 빠르게 가속했어요. 기수가 살짝 들렸고 주착륙 장치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KF-21이 파란 하늘로 부드럽게 올라갔는데 바람을 타는 새처럼 우아했어요. 흔들림이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기계적 문제나 설계, 결함의 징후도 없었죠. 항공기가 정확히 날아야 하는 대로 날고 있었어요. 통제되고 자신감 있고 완벽하게 말이에요. 쌍안경으로 조종사가 기본 비행 기동을 하는 걸 지켜봤어요. 보라매가 모든 명령에 즉시 반응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좌우로 선회했죠. 부드럽게 상승하고 하강했어요. 관제실로 들어오는 모든 원격 측정 데이터가 모든 시스템에서 녹색 불빛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뺨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서방 기술을 훔친 복사품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한국의 성취였거든요. 한국의 지식과 한국의 기술, 그리고 한국의 의지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기술적 능력에 대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게 틀렸던 거예요. 시험 비행이 계속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관측탑의 다른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제가 목격하고 있는 걸 이해하려고 애쓰는 머리와는 상관없이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수 소리와 제트 엔진의 굉음이 섞여서 승리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진짜 시련은 아직 앞에 있었어요. 며칠 후면 브뤼셀로 돌아가서 저를 여기 보낸 NATO 위원회와 마주해야 했거든요. 그들은 제가 한국의 기술 도용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거였어요. 경력과 예산, 그리고 국제관계가 서방 국가들만이 첨단 군용 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었거든요. 압박이 엄청날 거였어요. 제 동료들은 한국이 기술 도둑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자신들의 명성을 걸었어요. 상관들은 제재와 처벌을 정당화할 증거를 원했죠. 서방 전체 국방 체계가
서방의 우월성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거짓말할 수도 있었어요. NATO 관계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쓸 수도 있었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서방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완전히 거짓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증거를 조작하거나 제가 본 걸 잘못 해석하는 것도 쉬웠을 거예요. 제 경력은 안전할 것이고 동료들도 만족할 거였어요. 하지만 KF-21이 완벽한 착륙을 마치는 걸 보면서 깃털처럼 부드럽게 활주로에 닿는 걸 보면서 제가 목격한 것에 대해 절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해서 소중한 뭔가를 얻어낸 거였어요. 존경받을 자격을 얻어낸 거였죠. 관측탑에 서서 한국 관계자들이 기쁨과 자부심으로 서로를 끌어안는 걸 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제 경력을 파괴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의 성취를 지켜내겠다고 했어요. KF-21은 완벽하게 날았지만 제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 사이를 여행하는 기분이었어요. 비행기가 서울에서 떠나 올라가면서 창문에 얼굴을 대고 한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으로는 영원히 그곳에 머물고 싶었어요. 저 자신과 세상에 대해 그렇게 많은 걸 발견한 그곳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끝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제 서류 가방에는 NATO 본부의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보고서가 들어 있었거든요. 한국의 기술 도용 증거 대신 한국의 혁신과 성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써놨어요. 상관들에게 이 결과를 발표할 생각을 하니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브뤼셀의 NATO 본부는 제가 2주 전에 떠났을 때와 똑같아 보였어요. 똑같은 회색 벽, 똑같은 작은 창문들, 똑같이 진지한 얼굴의 관계자들이 복도를 걸어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때 서방 우월성의 요새처럼 느껴졌던 건물이 이제는 작고 편협해 보이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간절한 기대감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한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훔친 설계도나 한국 엔지니어들의 자백을 가져왔는지 물어봤어요. 그들의 흥분이 제 속을 메스꺼우게 했어요. 브리핑은 다음 날 아침 알파 회의실에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여행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방이었어요. 밤을 아파트에서 보내며 제 보고서를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할지 연습하고 있었어요. 제 말이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아마 제가 알던 제 경력을 끝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침이 왔을 때 제일 좋은 정장을 입고 단호한 걸음으로 본부로 걸어갔어요. 회의실은 여러 NATO 국가의 고위 관계자들로 꽉 차 있었어요. 미국 장군들이 영국 제독들 옆에 앉아 있었고 프랑스 대령들이 독일 공군 장교들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국의 배신에 대해 듣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 앞에 서서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수십 개의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프로젝터가 제 발표의 첫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파란 한국 하늘을 배경으로 날고 있는 KF-21 보라매의 사진이었어요.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어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어떤 NATO 기술도 훔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대신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년간에 열심히 일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과학적 우수성을 통해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개발했다고 말했어요. 제가 발표를 계속하면서 방이 매우 조용해졌어요. 한국의 혁신을 증명하는 기술 도표들을 보여줬어요. 그들의 레이더 시스템이 완전히 독창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죠. 서방 접근법과는 진짜로 다른 엔진 설계에 대해 설명했어요. 몇몇 관계자들은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화난 것 같았고요. 몇 명은 혼란스러워 보였는데 마치 세상에 대한 자신들의 기본 가정이 어떻게 틀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같았어요. 앞줄에 앉은 미국 장군이 깊게 눈살을 찌푸리며 몇 번이나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억에 이끌려서 말이에요. 승현 박사의 조용한 자신감, 장 교수의 날카로운 지성, 그리고 제이슨 리 박사의 한국 항공우주 독립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을 생각했어요. 제가 발표를 마쳤을 때 회의실이 논쟁으로 터져나왔어요. 몇몇 관계자들은 제가 한국의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비난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 결론을 제고하라고 요구했죠. 몇 명은
제가 보고서를 바꾸지 않으면 제 경력을 끝내버리겠다고 위협했어요. 하지만 저는 굳건히 버텼어요. 제 두 눈으로 진실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 거짓말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은 의심이 아니라 존경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그들의 성취는 진짜였고 서방, 세계가 그 현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 후유증은 어려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어요. 제 예전 동료들 중 몇몇은 저를 배신자처럼 대했어요. 이전 임무는 끝났고 몇 주 동안 NATO에서의 제 미래가 걱정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저를 흥분시키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어요. NATO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저에게 그걸 이끌어달라고 했거든요. 기술 도둑을 사냥하는 대신 이제 한국과 서방항공우주 회사들 사이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일을 도울 거였어요. 제 새 사무실은 예전 사무실과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도용 의혹을 표시하는 빨간 핀으로 덮인 지도 대신 제 벽에는 파트너십 협정서와 협력 규약들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들은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공동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승현 박사가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와 컨퍼런스를 위해 브뤼셀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의 부드러운 미소를 볼 때마다 제 첫인상이 얼마나 틀렸었는지 기억해요. 그는 단순한 직업적 동료가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준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장 교수는 우리 국제협정의 법적 조언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이 나라들 사이의 기술 공유를 관장하는 복잡한 규칙들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서울의 음식점에서 제가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뭔가 다른 걸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제안했던 그날 그녀가 옳았어요. 제이슨 리 박사는 한국의 혁신과 서방의 이해 사이의 다리가 되었어요. 국제항공우주 협력에 대한 연구 논문을 함께 써왔어요. 우리 우정은 제가 절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를 보여줘요. 의심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신뢰 말이에요. KF-21 프로그램은 동맹국들이 함께 일하면서 독립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의 모델이 되었어요. 다른 NATO 국가들이 이제 한국의 접근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따라하려는 게 아니라 집중된 노력과 문화적 헌신이 어떻게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이해하려는 거예요. 제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게 사실 기술 도용을 조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안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공동 목표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때로는 가장 큰 발견이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틀렸다는 걸 배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